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24년 1월 15일 저녁 7시, 영하 10도 한겨울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손발이 얼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더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렸어요. 엄마 가게 빚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정류장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이였어요. 얇은 교복 점퍼 하나 걸치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장갑은 한 짝밖에 없었어요. 벗겨진 장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다가가 보니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제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름이 뭐야? 어디 사는데? 아이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중얼거렸어요. 누나, 국물 냄새 나요. 따뜻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국밥집에서 일하다 온 제 옷에서 국물 냄새가 났나 봐요. 아이는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고개를 떨궜어요.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야야, 정신 차려. 일어나 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저는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어요. 제 체온으로라도 아이를 녹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 이 추운 날 혼자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국물 냄새, 따뜻한 냄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아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 만남이 저와 엄마를 구할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아이의 정체가 상상도 못할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어요.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들것에 옮겼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그날 밤, 제 평범했던 20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아이는 저체온증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보호자가 어디 계시죠? 가족분께 연락해야 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는 아이예요. 그냥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주머니에서 학생증이 나왔어요. 이름은 윤우. 9살이었어요. 주소는 서울 강남구 어딘가였고요. 간호사가 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머리에 무게감 있는 걸음걸이. 뒤따라오는 사람은 운전기사 같았어요. 남자는 병실로 들어가 윤우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걱정인지 답답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 저는 지민이라고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어요. 유성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 대기업이었고요. 제가 윤우 외조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애가 무사하면 됐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혹시 윤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쓰러지기 전에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국물 냄새 난다고 했어요. 따뜻하다고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국물. 그 단어에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 왜 외조부가 혼자 온 걸까? 그리고 왜 국물이라는 단어에 저렇게 반응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에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민아 미안해. 이번 달도 월세 못 냈어. 내일 집주인 온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가게는 지금 폐업 직전이었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동네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최근 6개월 손님이 뚝 끊겼어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생기면서요. 밀린 임대료만 800만 원. 공과금 체납에 세금까지. 엄마는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했어요. 새벽 배송 알바, 식당 설거지, 야간 편의점까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주방에 앉아 계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내일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대학도 못 가고.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대학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윤우라는 아이, 유성준이라는 남자,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무너져가는 일상. 이 모든 게 어떻게든 연결될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3일 뒤, 제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민 씨 맞으십니까? 유성준입니다. 윤우 외조부요. 혹시 시간 되시면 아이를 한번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계속 누나를 찾습니다. 국물 냄새 나는 누나요. 유성준 회장이 보낸 차는 고급 외제차였어요. 검은색 세단. 번호판부터 뭔가 달랐어요. 기사님은 말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낡은 패딩을 여미며 차에 올라탔어요. 30분을 달렸을까요? 차는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멈췄어요. 펜트하우스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윤우가 서 있었어요. 말없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어요. 윤우야, 누나 왔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소고기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고급 레스토랑 음식 같았어요. 하지만 윤우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유성준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영양제로 겨우 버티고 있죠. 병원도 다녀봤지만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심리적 거부 반응이라고만 하더군요. 저는 윤우를 봤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윤우야, 배 안 고파? 아이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제 가방에서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싸준 국밥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챙겨뒀던 거였죠. 윤우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조금 커졌어요. 누나, 그거 국물이에요. 저는 놀랐어요. 응, 엄마가 끓인 소고기국이야. 먹을래? 윤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윤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국물을 떴어요. 후후 불어서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윤우야, 왜 울어? 맛없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냄새 같아서. 좋아요. 유성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윤우는 그릇을 다 비웠어요. 1년 만에 처음 제대로 먹는 식사였대요. 회장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지민 씨, 부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윤우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례는 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아이는 불쌍했어요. 하지만 우리 형편도 어려웠어요. 회장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오늘 사례금입니다. 5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한번 방문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일주일에 3번이면 150만 원. 한 달이면 600만 원. 우리 가게 월세보다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우는 왜 밥을 안 먹는 걸까? 엄마 냄새가 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저 큰 집에 왜 아이 혼자 사는 걸까?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지민아, 큰일 났어. 뭔데요, 엄마?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구청에서 나온 공문이었어요. 철거 예정 통보, 재개발 구역 편입, 3개월 내 이전 요구, 위반 시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게가 왜 재개발 구역이에요? 모르겠어. 갑자기 통보가 왔어. 다른 가게들은 아무 얘기 없었는데 우리 가게만 딱 찍혔어. 저는 공문을 자세히 봤어요.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구청 위생과 양주임. 이 사람 누구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달 전에 단속 나왔던 사람이야. 트집 잡더니 벌점 누적됐다고 했어.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가게는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단속, 갑자기 벌점, 갑자기 철거 통보. 누군가 우릴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내일 구청 가볼게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쪽에선 윤우가 밥을 먹으며 우는 모습, 한쪽에선 엄마가 철거 통보를 받고 우는 모습.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두 사건이 곧 하나로 이어질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향했어요. 위생과 사무실은 3층 끝이었어요. 복도는 서류 냄새로 가득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양주임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무표정한 얼굴.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지민이라고 합니다. 동네 국밥집 딸인데요. 어제 철거 통보 받았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양주임은 서류를 뒤적였어요. 잘못된 거 없는데요. 재개발 구역 편입 대상입니다. 정식 절차 거쳐서 나온 통보예요. 근데 다른 가게들은 통보 안 받았어요. 왜 우리 가게만요? 다른 가게는 기준 통과했고 당신네 가게는 벌점 누적이라. 그게 말이 됩니까? 20년 동안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벌점이 왜 쌓여요? 양주임은 컴퓨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환풍기 미비, 불법 구조 변경,
위생기준 미달. 다 찍혀 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단속 날짜가 이상했어요. 전부 최근 2달 아니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가게는 1년에 한두 번 받는 단속을 우리만 집중적으로 받은 거였어요. 이거 표적 단속 아니에요. 왜 우리만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양주임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표적 단속이라니요. 그냥 업무 절차입니다. 민원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민원 넣었는데요? 그건 비공개 사항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명백히 이상했어요. 누군가 우리 가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였어요. 과장님, 우리 가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엄마가 20년 동안 운영한 곳이에요. 딱 3개월만 시간 주세요. 제발이요. 양주임은 차갑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요. 윗선이요. 누군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순순히 이전 준비하세요. 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벽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우릴 이렇게 만드는 걸까? 왜 우리 가게를 없애려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성준 회장이었어요. 지민 씨 오늘 시간 되십니까? 윤우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네, 갈게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끓인 소고기국을 담았어요. 엄마는 묻지 않았어요. 제 표정만 보고 알았나 봐요. 저녁 무렵 윤우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윤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반짝였어요. 누나. 왔어, 윤우야. 오늘도 국 가져왔어. 윤우는 제 손을 잡고 식탁으로 갔어요. 보온병을 열자 김이 올라왔어요. 윤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엄마 냄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우야, 너 엄마 기억나? 윤우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엄마가 국 끓여줬어요. 아플 때마다요.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4년 전에 없어졌어요. 차 사고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9살 아이가 5살 때 엄마를 잃은 거였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구나. 윤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먹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꾸 다른 음식 주셨어요. 비싼 거요. 레스토랑 음식이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엄마 냄새가 안 났어요. 그래서 입이 안 벌어졌어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유성준 회장은 손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겠죠. 하지만 윤우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끓여주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윤우야, 엄마 보고 싶지.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누나 국은요. 엄마 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유성준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우리 대화를 들었나 봐요. 표정이 무거웠어요. 회장은 제게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서재로 자리를 옮겼어요. 책으로 가득한 방이었어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제 딸이 죽은 건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은 교통사고라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합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이상했고 블랙박스도 지워져 있었죠. 그리고 딸이 죽기 직전 회사 내부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횡령 의혹이었죠. 회장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누군가 제 딸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윤우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 접촉도 최소화하고 하지만 그게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민 씨, 당신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윤우가 밥을 먹게 만든 사람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 거대한 비밀 앞에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지민아, 큰일 났어. 가게 앞에 철거반 왔어. 내일 당장 나가래. 저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회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가게가 철거당하게 됐어요. 갑자기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느 구청입니까? 담당자가 누구죠?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누가 시킨 겁니다. 네. 회장은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조사 들어가. 재개발 구역 편입건 누가 지시했는지 다 뒤져.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지민 씨,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윤우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겁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윤우 엄마의 죽음, 우리 가게 철거,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보이지 않는 적. 이틀 뒤 유성준 회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민 씨 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중요한 걸 알아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회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이었어요. 30층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회장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회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네 가게 철거 지시, 구청 양주임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시킨 건데요? 회장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40대 남자였어요. 정장 입고 고급 시계 찬 모습. 이 사람입니다. 이강민. 우리 회사 전무이사였던 사람이죠. 3년 전 횡령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제 딸이 직접 증거를 찾아냈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이 사람이 왜 우리 가게를요? 회장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강민은 해고 후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가게가 있는 지역,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로비 중이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당신네 가게가 20년 영업권을 갖고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벌점을 쌓아서 강제로 내쫓으려 한 거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우리 가게는 그냥 방해물이었다는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회장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이강민은 최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윤우와 가까워진다는 정보를 누군가한테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이강민은 윤우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 딸을 죽인 배우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당신이 윤우 곁에 있는 게 그들에겐 위협이 된 겁니다. 왜요? 저는 그냥 밥 갖다 주는 사람인데요.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윤우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제 딸이 죽고 나서 윤우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죠. 하지만 윤우는 1년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계속 나빠졌고 의사들은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했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럼 윤우가 죽으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은 법적 다툼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강민 같은 사람들이 회사 지분을 빼앗을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근데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윤우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저는 지금 표적이 된 거예요.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요.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윤우와 연락을 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윤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국 한 그릇 먹고 우는 아이. 엄마 냄새 난다고 말하는 아이. 그 작은 손이 제 옷깃을 잡던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계속할게요. 윤우 곁에 있을게요. 회장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강민은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괜찮아요. 저도 잃을 게 많아요. 우리 가게도 지켜야 하고, 엄마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윤우도요. 그 아이는 제가 아니면 또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당신과 어머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가게 철거 건도 제가 맡겠습니다. 법적 대응팀을 붙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윤우네 집에 갔어요. 아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을 내놓자 윤우가 물었어요. 누나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누나는 윤우 보면 기분 좋아져. 윤우는 국을 한 입 먹고 말했어요. 누나, 저 때문에 누나 힘든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윤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누군가 누나를 괴롭힌대요. 저 때문에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윤우야, 내 잘못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누나는 괜찮아. 누나가 윤우 지킬 거야. 윤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누나, 고마워요. 누나는 엄마 같아요. 따뜻해요. 저는 윤우를 안아줬어요. 작고 떨리는 몸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창문이 내려갔어요. 40대 남자가 보였어요. 회장이 보여준 사진 속 그 남자, 이강민이었어요. 그는 비웃듯 말했어요. 지민 씨 맞죠? 유성준 회장 곁에 있는 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텐데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누구세요? 뭘 원하는데요? 이강민은 담배를 피워 물었어요. 간단해요. 윤우한테서 떨어지세요. 그럼 당신네 가게 살려줄게요. 아니면 가족 모두 길거리 나앉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싫어요. 전 안 떨어져요. 이강민은 혀를 찼어요. 후회할 겁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차는 그대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윤우를 버릴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오늘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 유성준 회장이 보낸 사람이래. 가게 철거 막을 수 있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이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하지만 엄마 표정은 어두웠어요. 지민아, 엄마가 물어봐도 돼. 너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니?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조금만 믿어줘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였어요. 조심해. 엄마는 내가 다치는 게 제일 무서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윤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또 와주세요. 누나 국 먹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내일 꼭 갈게. 맛있는 거 해줄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협한다는 걸.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윤우의 따뜻한 미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유성준 회장의 법률팀 덕분에 가게 철거는 막혔어요. 재개발 승인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양주임은 직위 해제됐어요. 엄마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대요. 저는 매일 윤우에게 국을 갖다 줬어요. 아이는 점점 밝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말도 늘었고, 가끔은 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윤우네 집에 갔는데 회장이 안 보였어요. 기사님한테 물었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기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한 일이 있으셔서요. 며칠 안 들어오실 거예요. 윤우도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국을 먹으면서도 계속 창밖만 봤어요. 윤우야, 무슨 일 있어? 윤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누나, 할아버지가 아파요. 병원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윤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가 비밀로 하래요. 누나한테 걱정 끼치기 싫대요. 근데 저는 무서워요. 할아버지마저 없어지면 저 혼자 남는 거예요. 저는 윤우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할아버지 금방 나으실 거야. 누나가 여기 있잖아. 그날 밤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지민 씨, 죄송합니다. 당분간 윤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윤우한테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가 또 불안해할까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윤우 잘 돌볼게요. 회장님은 치료 잘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마음 놓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회장마저 쓰러지면 윤우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3일 뒤 저는 윤우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서요. 저녁을 먹이고 재우는데 윤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나 버리지 마요. 절대 안 버려. 누나가 항상 곁에 있어줄게. 윤우는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 밤 11시쯤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낯선 여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정장 입은 여자. 누구세요? 여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유성준 회장 비서입니다. 급한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시겠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회장 비서라면 왜 이 시간에? 그리고 왜 제가 있는 걸 알았을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지금은 늦었어요. 내일 연락 주세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당장 열어야 합니다. 회장님 지시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제가 회장님께 확인하고 열게요. 여자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자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바로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회장님, 방금 비서라는 분이 왔다 갔는데요. 회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뭐라고요? 제 비서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서류 전달하러 왔다고요. 회장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문 잠그고 윤우 곁에 있으세요. 제가 경호원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현관문을 흔드는 소리.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윤우 방으로 뛰어갔어요.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금 누가 집에 침입하려고 해요. 주소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밀번호를 뚫은 거였어요. 저는 윤우를 깨웠어요. 윤우야, 일어나. 조용히 해야 돼.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발소리가 복도로 들어왔어요. 2명이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방이 어딘가. 빨리 찾아.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저쪽 끝이야. 서두르자. 경찰 오기 전에 데리고 나가야 해. 저는 윤우를 옷장 안에 숨겼어요. 여기 숨어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누나는요? 누나는 괜찮아. 윤우 지킬 거야. 문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잠겨 있어서 안 열렸어요. 남자가 문을 발로 찼어요. 1번, 2번, 3번째에 문이 열렸어요.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넌 누구야? 왜 여기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윤우 보호자예요. 당신들이 누구죠? 여자가 비웃었어요. 보호자. 웃기네. 아이 어디 있어? 내놔. 저는 옷장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윤우는 못 데려가요. 남자가 다가왔어요. 비켜. 안 그러면 다칠 거야. 저는 비키지 않았어요. 남자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어요. 남자들은 당황했어요. 여자가 소리쳤어요. 경찰이다. 도망가. 3명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옷장 문을 열었어요. 윤우가 울고 있었어요. 누나, 무서워요. 저는 윤우를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경찰이 왔어. 10분 뒤, 경찰과 회장이 보낸 경호원들이 도착했어요. 침입자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남았어요. 현관 CCTV 영상이었어요. 경찰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여자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양주임이었어요. 구청에서 우리 가게를 괴롭히던 바로 그 사람. 경찰이 물었어요. 아는 사람입니까? 네, 알아요. 양주임이에요. 구청 위생과 직원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배우를 찾을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 유성준 회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지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윤우가 무사한 게 중요하죠.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양주임을 조사했습니다.
그 사람 뒤에 이강민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강민이었어요.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강민도 말단일 뿐입니다. 진짜 배우가 따로 있습니다. 누군데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름을 말했어요. 제 동생입니다. 유성철, 윤우 엄마의 삼촌이죠. 저는 숨이 멎었어요. 가족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동생은 평생 회사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죠. 그래서 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우마저 없애려는 겁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동생이 제 손자를 죽이려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가족 안에 있었다는 게 너무나 슬펐어요. 일주일 뒤 유성준 회장은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동생 유성철의 범죄 기록, 이강민과 주고받은 돈 거래 내역, 양주임의 진술서, 그리고 4년 전 교통사고 조작 증거까지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유성철은 구속됐어요. 이강민도 함께 체포됐죠.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재벌가 형제의 비극, 손자 살해 음모.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뉴스보다 윤우가 더 걱정됐어요. 아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밥도 다시 안 먹으려 했어요. 삼촌이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매일 윤우 곁에 있었어요. 국을 끓여갔어요. 아이는 한 숟갈도 안 먹었어요. 그냥 제 옆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5일째 되던 날, 윤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응,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엄마도 저 때문에 죽고, 할아버지도 저 때문에 아프고, 누나도 저 때문에 힘들고,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윤우야.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나쁜 건 어른들이야. 욕심부린 사람들이야. 윤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제가 없으면 다들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윤우를 꼭 안았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윤우가 있어서 누나는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할아버지도 행복해.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윤우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고파요. 누나 국 먹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국을 떴어요. 윤우는 한 숟갈 한 숟갈 먹었어요. 눈물 흘리면서요. 그날 이후 윤우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유성준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회장실이 아니라 우리 동네 국밥집이었어요. 엄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회장은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소고기국 주세요. 윤우가 좋아하는 그 국이요. 엄마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민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가게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무료 급식 센터로요. 어려운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씩 대접하는 곳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어머니의 국은 특별합니다. 윤우를 살렸으니까요.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용은 제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제안이 있습니다. 대학 가십시오. 영양학을 전공하세요. 장학금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졸업 후엔 이 급식센터 영양사로 일하시면 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요. 대학을요.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윤우를 살렸고 우리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엄마가 국을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국. 회장은 한 숟갈 떠서 먹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정말 따뜻하네요. 이 맛이구나. 윤우가 그토록 찾던 맛이. 3개월 뒤 저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영양학과 전액 장학생. 엄마는 울면서 기뻐했어요. 국밥집은 리모델링 됐어요. 따뜻한 나눔터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하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무료로 국 한 그릇씩 먹고 갔어요. 엄마는 매일 새벽부터 국을 끓였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윤우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먹었어요.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3번은 꼭 우리 가게에 왔어요. 누나 국 먹으러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날, 윤우가 가게로 뛰어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누나, 이거요. 카네이션이었어요. 빨간 카네이션 2송이.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누나 거예요. 왜? 어버이날이잖아요. 누나는 저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윤우야, 고마워. 윤우는 활짝 웃었어요. 엄마 국은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근데 누나 마음은요. 그보다 더 따뜻해요. 우리 집 같아요. 유성준 회장도 함께 있었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지민 씨,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윤우에게 새 엄마를 만들어줬어요.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윤우 덕분에 꿈을 찾았고 엄마도 다시 웃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를 살린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처럼 모여 앉아 국을 먹었어요. 회장님, 엄마, 윤우, 그리고 저. 따뜻한 국물이 온몸에 퍼졌어요. 윤우가 말했어요. 누나 국밥 냄새. 이제 제 냄새가 됐어요. 제 집 냄새요. 저는 윤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우리 가족 냄새야.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눈보라치던 그날 밤, 쓰러져 있던 작은 아이를 안았던 순간,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서로를 지키며 만들어낸 거였어요. 따뜻함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국물 한 그릇, 손 한 번 잡아주기, 곁에 있어주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에, 윤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됐어요. 국물 냄새로 이어진 따뜻한 가족이요. 그리고 이 따뜻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물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작은 따뜻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